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공부를 좀 하시고, 원래 이제 회계학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세법을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재무회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만이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는 항상 같이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세무회계는 이제 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이것이 이제 뭐 회계다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목표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를 하죠. 를 작성하는 겁니다. 원가회계 목표는 이제 원가 계산이 중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 회계감사 이렇게 있죠. 우리 이제 뭐 관세사 범위에 이 두 개는 이미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세무회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법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이제 세금 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 우리가 회계라는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시험에서 영역은 요 두 개와 요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 워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과한다, 가치를 부과하는 세. 부가가치세와 거의 비슷한 영역에 이제 개별소비세라는 게 있고요. 이제 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세법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걸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 공부를 했고 원가관리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세법을 공부할 차례인데 세법에서도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간접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틀이 돼요. 이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뭐 개별 소비세나 뭐 주세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문제로는 이게 뭐 30문제, 한 5문제 이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세법에 대한 공부는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뭐 이게 시험범위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에 전체 세법의 그 틀 속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 그걸 우선 간단히 좀 설명하고 부가가치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 영역은 이렇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매우 많죠. 그중에 이제 국세가 있고 이제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원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럼 국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국세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관세가 있죠. 관세는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얘기고 이 내국세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내국세 부분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죠.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세는 사용 목적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목이라고 보면 되고 목적세는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정확히 명시해 놓은 그런 세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의 그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직접세와 간접세다. 뭐 직접세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인세, 법인소득세죠. 정확히 얘기하면 소득세, 개인소득세죠. 정확한 용어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 그래서 상증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 같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최근 많이 들어보셨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종부세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이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한다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납세자와 돈 내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그거 실제 누가 부담했느냐가 일치하죠. 내 돈으로 내가 납세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종부세, 이거를 이제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납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 부담한 담세자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간접세라고 한다는 거죠. 그 간접세 영역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시험범위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이제 주세,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왜? 우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좀 아셨네요. 이거는 내가 직접 부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 세 가지가 우리 수험 목적상으로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세가 되고요.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육세라는 게 있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이 이제 목적세가 되겠고요. 요거는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교육을 위해서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을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지는 세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울 때 교교농 이렇게 외웠는데 교교농 이게 이제 목적사가 되겠고요. 관세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영역이어서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이게 이제 국세가 되겠습니다. 국세. 국세가 있으면 뭐 지방세가 있겠죠, 당연히.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 정부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요, 보통. 뭐냐면 이제 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세가 있습니다. 근데 도세는 역시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나눠요. 뭐 우리가 뭐 크게 알 건 없지만 보통 우리가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였는데 면허세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 뭐 레저세, 지방소비세, 뭐 이런 것들이 보통세에 들어가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이 이제 목적세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군세로 나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건 뭐냐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10%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뭐 담배 소비세,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담배 소비세. 다시 살짝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더라. 국세의 재원이 국가의 재원이 되는 것이 국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 정부의 재원이 되는 것이 지방세가 되겠다. 지방 정부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지더라. 도세 역시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라고는 쓰여지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목적세는 쓰여질 곳이 정해진 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다음에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이 보통세, 도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목적세는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시군구세로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지방세로서 흔히 많이 들어본 것은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뭐 이 정도죠. 이런 것이 이제 지방세가 되는 것이고 국세는 내국, 국가 내에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고요. 관세가 있습니다. 내국세는 보통세, 역시 목적세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보통세는 이제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의미는 신고 납부를 한 자, 실제 돈을 부담한 자, 그들이 같다라고 하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성격의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종부세 이런 것이 되더라. 그 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더라. 돈은 낸 사람 따로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납부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것이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슈퍼마켓에 가서 또는 뭐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이나 뭐 소비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까지 같이 내잖아요. 내면은 그 사업자가 그 돈을 들고 있다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정 신고 기간, 뭐 확정 신고 기간 그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한 자와 납부한 자가 신고 납부하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좀 넘어가자라는 거죠.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이 있더라.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 수업 목적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이제 배우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주된 것이 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세금은요 어디다 세금을 매길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세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함부로 누가 세금을 만들어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회에서는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다 매길까요? 제 소득, 그죠?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뭐 번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인 게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냅니다. 증여세, 상속세 뭐예요? 물건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거죠. 이전되는 거죠. 이런 재산, 그것이 뭐 금융자산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어떤 형태든 그것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세금 매길까요? 소비. 우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이 소비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뭐 물건의 유통, 무엇의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권거래세 이런 거죠. 증권이 거래되면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떼는 건데, 뭐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세금을 매기느냐, 소득 아니면 재산 아니면 소비 아니면 유통이다. 그 중에 부가가치세는 이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목적과 정의 얘기 한번 좀 볼까요?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그 다음에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국세의 큰 카테고리 3개가 뭐냐면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큰 세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를 이제 목적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의를 해보면 뭘 과세를 하는 거냐?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업자가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럴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 그러냐? 그러면은 재화와 용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재화와 용역은 무엇이냐? 재화 용역을 제공할 때인데,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것이 과세가 되고 납부가 되는지 한번 좀 제가 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밀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 밀 재배. 밀을 재배하는 농부죠. 밀을 재배합니다. 밀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고요. 밀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장에다 팔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이제 뭘 만들었겠죠? 빵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밀을 재배해서 그 밀을 공장에 넣었더니 공장이 이제 빵을 만들어서 빵을 누구한테 개인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납세 의무자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빵 가게가 되는 거죠. 여기가 빵 가게. 여기는 공장에서 빵 제조가 되는 거죠. 여기 빵 제조가 되는 거고, 이 빵 가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을 처음에 농부가 재배해서 밀가루를 빵 공장에 주었습니다. 빵 공장은 이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빵 가게에 팔게 되는 것이고요. 빵 가게는 최종적인 최종 소비자 이자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보면 이 처음에 얼마에 팔았다고 할까요? 이걸 밀가루를 줬고요. 만들어서 빵을 줬겠죠. 그러면 밀가루를 얼마에? 22원에 팔았다고 하시죠. 요거는 얼마에? 55원에 사왔다고 하시죠. 여기는 얼마에 팔았다? 110원에 팔았다고 하시죠.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 요건 편의상 이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밀 재배한 농부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져서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20원은 빵을 판 것이고 20원의 가격의 10%인 2는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항상 먹을 때 그렇잖아요. 부가가치세 별도 10% 그런 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일반 뭐 작은 뭐 음식 가게 가서 먹을 때는 부가가치세 그냥 음식 가게 그냥 된장찌개 5,000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제하고 남은 게 이제 판 가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가면 얼마예요? 뭐 5만 원 그리고 부가치세 별도하면 5만 5천 원 내라는 얘기죠. 그죠? 자, 매출 세액이 얼마입니까? 매출하면서 들어온 세액이 얼마예요? 2원이고요.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들어온 세액은 없습니다. 물건을 사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매출세액을 이게 이제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공장은 뭡니까?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55원에 이쪽에 넘겼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은 5원이 되고 이 사람은 22원에 밀가루를 사왔잖아요. 그죠? 22원에 밀가루를 사왔잖아요. 그럼 매입세액은 2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빼요. 이걸 뺍니다. 그러면 3만큼이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빵가게는 매출세액이 얼마입니까? 11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110원에 이 빵을 사갔잖아요. 그럼 100원어치가 빵값이고 10원은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10원이 되고 이 빵은 이 공장에서 갖고 왔을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55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5원의 매입세액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납부세액이 됩니다. 만약에 밀재배가 어디 저쪽 이천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천 세무서에서 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공장이 용인에 있다면 용인 세무서에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빵 가게가 만약에 분당에 있다면 분당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밀 재배한 농부는 2원을, 공장은 3원을, 빵 가게는 5원을. 그러면 토탈 얼마를 납부하게 된 거예요? 10원을 납부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들이다. 누구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이에요. 밀 재배는 하면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습니까? 20원 창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2원. 당신이 창출한 만큼. 공장은 30원을 창출했잖아요. 3원. 빵 가게는 10원을 창출했잖아요. 10원 중에서 5원이 되는 거죠. 그죠? 5원을 50원에 10%니까 5원이 되겠죠. 근데 각각 가치를 창출한 그 금액을 합쳐보면 2원, 3원, 5원, 10원입니다. 10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밀 재배한 사람이 이천 세무서에 2원을 납부하고 공장에서 용인 세무서에 3원을 납부하고 빵 가게 분당 세무서에 5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 납세는 각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 기준이 원칙입니다. 각 사업장. 그러니까 이천이면 이천 세무서, 용인이면 용인 세무서, 분당이 분당 세무서 각각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가가치세의 구조인데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돈은 결국은 110원을 개인이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10원을 개인이 문 거라고요. 이 10원을 개인이 문 거예요. 개인이. 부담을 누가 했어요? 개인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각 사업자들은 뭐예요? 그 사이사이 부가 창출한 것만, 돈은 이 사람이 다 부담을 했지만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부가 창출한 부분만, 가치를 창출한 부분만, 그 가치에 대해서 각각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발생한 돈을, 이 매입세액을 다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각각, 이 사업자들은 세금을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한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더라. 이런 구조가 부가가치세예요. 물론 개별 소비세, 주세도 마찬가지인데 부가가치세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사업자는 결국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하는 것인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그것을 납부하게 돼 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하게 돼 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하겠다. 결국은 이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생산하는 데 들었던 부가가치세잖아요. 그걸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각 생산 단계에서. 그래서 결국 농부나 공장이나 빵가게는 결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납부해 줄 뿐이죠. 자기가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 줄 뿐이지 부담은 하지 않아요. 부담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이해를 해보죠. 부가가치세 특징. 부가가치세는 철제 무슨 세다? 아까 얘기했죠. 재산에 대해서 냈습니까? 뭐에 대해서 냈습니까? 아니죠. 소비에 대해서 냈습니다. 소비세입니다. 누가? 최종 소비자가. 두 번째, 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10%라는 거. 세 번째,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다. 왜 간접세입니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과 담세자가 같지 않더라.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다. 지방세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일례로 이 각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천세무서, 용인세무서, 분당세무서에 하지만 만약에 그 사업자, 일례로 빵가게 사업자가 어디에? 서울 강남구에 산다라고 하면은 강남구에 산다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분당세무서에 내겠지만은 이 사람의 만약에 소득세는 어디서 냅니까? 얘는 분당세무서가 아니죠. 강남구 세무서에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세는 어디에? 그 사업장에서 내지만 인세는 어디에? 소득세 같은 인세는 어디에? 네, 그 사람의 주소지에. 그러니까 인세는 주소지에서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물세는 그렇지 않다. 그 사업장에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뭐냐면은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단계의 세액, 전단계의 세액, 전단계의 세액, 전단계 세액. 각 사업자가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제했습니까? 공제 안 했습니까? 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 자체가 단일 단계가 아니라 다단계죠. 다단계 거래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계산 구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세다. 이것은 소득에 대해서 또는 재산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누가 소비하느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다. 세율은 10%다.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다. 간접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더라. 국세다.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와 함께 세 개 주된 세목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다음에 물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업장이 있는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인세는 일례로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빼서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단계에 이미 거래됐던, 전 단계에 이미 사업자로서 부과됐던, 냈던 그 세금은 이런 식으로 다 공제를 받아서 실제 사업자들은 절대 이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것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화와 용역. 재화와 용역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재화, 용역 보죠. 이런 부가가치세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다 과세를 하느냐?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화와 용역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화라는 것의 의의를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인데 물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물건, 건물 등 모든 유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체물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전기, 가스, 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것도 재화라고 보는 거예요. 꼭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전기, 가스, 열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것도 물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이걸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권리도 우리가 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권리입니다. 물건과 권리. 근데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그게 대가를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재화라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물, 흙, 퇴비라 할지라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표, 어음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한 재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폐 대용증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화폐 대용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재화를 주었다, 받았다라고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부가세법상의 물건과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재화. 재화라는 것이 뭐라고요? 물건과 권리다. 유체물, 자연력,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용역.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영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는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업,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 운수업. 그러니까 건설업과 음식업은 어떻게 보면 자재도 쓰고 하다 보니까 무슨 재화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같이 보이긴 하나 건설업과 음식점업은 뭐예요? 용역에 속합니다. 운수업,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죠. 임대해 주는 거.
그중에 이제 가난은 포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전답 과목임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전답 과목임의 임대업, 그거는 임대라고 보지는 않겠다.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이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뭐 대여, 임대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뭐 등등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은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다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겠다는, 어떤 건데, 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 그럼 매매하면 부동산 자체가 재화가 돼서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매매. 그 부동산이 주거용이든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을 자연건설에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결국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어떻다? 부동산업이라고 보긴 그렇다.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업이라고 보긴 아니다. 그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업상 목적으로 일과세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이 과세 기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과세 기간이 2개인 거죠.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1년에 2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일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다. 그럼 부동산 판매업이잖아요. 결국 A든 B든 부동산 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용역 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